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었죠. 진짜 결혼하고 시댁과 이런 황당하고 엽기적인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 하는 거다. 어떤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었어요. 지금부터 제 황당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일단 저는 지금의 남편과 직장에서 만났어요. 둘 다 대학 때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자연스럽게 바이오 기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여러 가지로 잡무가 많기는 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일이 겹치고 함께 야근하면서 자주 얼굴을 보니 정이 생겼습니다. 또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저도 넘어가게 되었죠. 아무튼 그때는 마냥 좋더라고요. 사내연애 그거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옆에서 챙겨준다는 게 참 위안이 되었어요. 아무튼 저희는 1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에 32살이 넘으니 점점 친구들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빨리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저는 주임 오빠는 책임으로 진입이 된 이후에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 우리 슬슬 결혼 이야기 해야 하지 않아? 이슬아, 그런 이야기는 오빠가 먼저 하려고 했다했는데 요즘 여자 남자가 어딨어. 좋아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지. 역시 우리 이슬이. 그런데 한 1년 후에 하는 거? 어때? 우리 안 그래도 한창 더 일할 때라 얼마 전에 우리 승진하기도 했고 돈도 더 여유 있게 모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글쎄, 내 친구가 그러던데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합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안정된대. 둘이 돈 같이 모으니까 의지도 되고 말이야. 그래. 근데 오빠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무슨 준비 마음의 준비. 그런 건 오히려 내가 해야지. 아무튼 이슬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천천히 계획을 짜면서 결혼 이야기하자. 게다가 아직 우리 형도 결혼 안 해서 그게 좀 걸리네. 아, 형? 그 생각은 못 했네. 근데 요즘 시대는 형제 사이에 그런 순서 크게 안 따지지 않아. 내가 좀 개방적인 건가? 그렇긴 한데 우리 집은 좀 달라. 워낙 형을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끔찍하게 아끼거든. 참나. 오빠는 뭐 주워온 자식인가? 오빠도 소중한 아들이거든. 내가 훨씬 더 많이 아껴줄 거야. 고마워, 이슬아. 아무튼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 좀 더 기다려줘. 알았지? 음, 알았어. 뭐 줄곧 오빠는 형이 신경 쓰인다면서 결혼을 미루었어요. 오빠 말이 이해는 가면서도 굳이 요즘 세상에 누가 먼저 결혼하는지 그 순서가 중요한가요?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배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뱃멀미하듯 울렁거렸어요. 머리도 지끈거리고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체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도통 약을 먹어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크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여자의 촉일까요? 사실 한 달 전에 진작 시작해야 하는 생리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상담도 하고 미뤄둔 자궁경부암 검사도 하려고 근처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어요. 이수 씨, 오랜만이네요. 아, 선생님 잘 지내셨죠? 아, 다름이 아니라 요 며칠 배가 계속 이상하네요. 마치 뱃멀미하듯 너무 어지럽고 이상한 거 있죠?
게다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생리를 시작하지 않아서 걱정돼서 왔어요. 자주 그랬나요? 아니요. 전혀 불규칙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생리 안 한 건 처음이에요. 워낙 규칙적이라 달력 어플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거든요. 오신 김에 자궁경부암 검사랑 같이 받아오죠. 잘 왔어요. 네, 검사 받고 갈게요. 이윽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아기가 자리 잡은 지 이제 3주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놀라운 반, 기쁜 반, 그리고 두려운 반이었어요. 어머, 이슬 씨, 우리 이쁜 아기가 엄마한테 왔어요. 축하해요. 네, 진짜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여기 콩알만큼 작은 점 보여요. 네네. 헤헤. 좀 자꾸 이상하죠. 근데 이 작은 생명이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축하해요. 진짜 대부분 이때는 아직 자리 잡기 전이라 뚜렷한 증상이 있거나 티가 나지는 않으니까요. 뭐 배가 나오지도 않고요. 살짝 어지럽고 배멀미 나는 느낌이 오긴 하는데 딱 그때 왔네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관리해야 할 거예요. 이제부터 먹어야 하는 약도 알려줄게요. 그런데 선생님 당황스럽네요. 게다가 전 아직 미혼이거든요. 이수 씨 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물론 너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참 어렵네요. 저는 당장 저녁에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오빠도 당황한 기색이 있었지만 마음으로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뻐했어요. 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결혼을 미루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와 결혼을 앞당겨준 느낌이었거든요. 다만 미리 엽산도 먹으면서 몸을 만들어야 해자시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아이 때문에 우왕좌왕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사랑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당장 서둘러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어른들이 모두 보수적이라 정말 걱정이었어요. 오빠네 집에도 이런 일로 첫 인사를 가는 게 정말이지 부끄럽고 난감했습니다. 정말 예산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기뻐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실망하시거나 그러나 어서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정말 많이 놀라셨는데 아빠는 오히려 기뻐해 주셨어요. 아빠는 평소 오빠를 사위라고 생각하며 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혼하겠거니 생각하셨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잘 살라고 하시며 연신 걱정하셨지만 이내 곧 인정해 주셨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결혼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친정에서 먼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다니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쪽이었죠. 가끔 오빠네 집에 놀러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문제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또 오빠네 어머님은 워낙 보수적이셨거든요. 오빠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 그리고 위에 3살 차이 나는 형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형은 결혼을 안 한 상태고요. 결혼 이야기를 들으러 가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축복스러운 일이니 용기를 냈습니다. 전 정말 제 아이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나기를 바랬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부터 인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 어머님 집에 가보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들어갔어요. 저 어머님 계세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불을 꺼두고 자고 계셨어요. 오늘 이슬이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뭐 하셔? 뭘 뭐 해?
아유, 저걸 찾지. 아유, 그래 왔냐. 아니, 손님이 오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오빠가 살짝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긴 일을 어떻게 조리 있게 말씀드릴까 온통 그것에 신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너는 몇 개월 만에 온 거니까. 그렇지. 아유, 시끄러워. 어서들 들어와라.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여기요. 별건 아니고 요즘 환절기라 따뜻하게 타드시라고 꿀 좀 사왔어요. 달달한 게 맛있을 거예요. 꿀집에 꿀 선모 들어온 거 많은데 요즘에는 꿀이 유행인가 봐 그런가 봐요. 두고두고 천천히 드세요. 뭘 두고두고 먹어. 이런 거 오래 두면 맛 안 좋아. 차라리 시원한 귤이나 딸기 같은 거나 사오지 그랬니? 상큼하게 다음에는 과일 종류를 사올게요. 그래, 그래, 그게 낫지. 엄마, 무슨 소리야. 그게 이슬이가 정말 고민해서 사온 거야. 그냥 두셔와라 얘. 넌 벌써부터 이슬이 편들지 마. 꼴 사나워 참 이상했습니다. 저를 이뻐해 주시면서도 묘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특유의 말투가 있으셨어요. 그냥 의뢰 어른들의 말투이겠거니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때 본색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부랴부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어머님이 제가 오는 걸 깜빡하고 아무 준비를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중대 발표가 남아 있었으니 전 긴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한숨을 돌리면서 오빠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오빠가 전달 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 엄마 드릴 말씀 있어요. 뭐냐? 그나저나 너 이제 가봐야 하지 않아. 내일은 늦게 출근하는 날이라. 괜찮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야. 뭔데?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아유, 답답해라. 제대로 말해. 엄마, 나 이슬이랑 벌써 2년 가까이 연애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슬이랑 옛날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런 거 아니니까 따뜻하게 생각해줘. 뭐 무슨 말이냐. 자꾸 팽팽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나랑 이슬이 엄마 아빠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야. 얼마 전 이슬이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한 달이 되었대. 엄마 손주 보게 생겼다고 이제 할머니들 준비에 애 생겼다는 말이냐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진정해. 나 이슬이랑 결혼할 거야. 그거 허락받으려고 온 거야. 그리고 갑작스럽겠지만 이해해줘. 허락 결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형은? 너희 형 아직 장가 안 간 거 몰라. 아, 그놈의 또 형, 형, 소리 좀 그만해. 그놈의 형이라니 너 형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애썼는지 몰라.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형은 형인 거야. 순서라는 게 있는 거라고. 형은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엄마 이슬이 아기 가졌다고 우리가 잘할게. 어디가 없어서 이슬아 너 산부인과 제대로 된 병원으로 간 거? 맞아. 요즘에는 의사가 잘못 보고 얘기하는 곳도 많다던데. 무슨 일이니 갑자기 사고를 치고 난리야. 오빠네 어머님은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야기를 하자마자 너무 화를 내셨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정말 열심히 잘 키울게요. 여기 사진요, 병원에서 받은 건데요. 아직은 작지만, 아유, 됐어. 시끄럽고 사진 봤자 뭐해.
그 의사 돌팔이면 그만이지. 다시 한번 제대로 검사받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거라도 좀 끊어와봐. 참나. 무슨 일이니? 그리고 막말로 너희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도 어떻게 장남보다 먼저 결혼을 하냐? 너네 다 큰 성인이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사귄 거야. 이슬이 너가 밀어붙인 거냐? 네.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일단 저희 부모님께는 모두 말씀드렸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님도 예쁘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잘할게요. 너네는 진짜 생각이 없이 사는구나. 결혼도 하기 전에 원참 일단 알겠고 이슬이 너는 병원 다른데 한 번 더 가서 검사나 받아봐 아닐 수도 있잖아. 네. 아니 맞아요. 어머님 정확하게 진단받은 거예요. 이제 한 달 차고요. 한 달이고 뭐고 모르겠고 다시 검사나 받아 으휴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어서 가라. 어머님은 결국 대노하셨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니 그 이상으로 화를 내시고 무안을 주셨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축복 속에서 태어나도 모자랄 아이인데 이렇게 홀대받는다는 게 너무 처량했습니다.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찜찜한 기분을 안고 집에 돌아와 다음 날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 가지 검사 자료와 진단서를 보여드리고 나서야 저희 임신 사실을 그제서야 믿으셨습니다. 물론 아이를 인정하거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신 건 아니었어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결혼하는데 순서를 따질까 싶었죠. 하지만 아이가 생겼으니까 어머님도 어쩔 수 없으셨는지 끝내 결혼 허락은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이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전 아이 태교에 전념을 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 갑자기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식은 아기를 낳고 나중에 하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결국 결혼식 없이 동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저는 결국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쓸까 생각했지만 길게 놓고 보았을 때 아기를 낳고 기르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은 천천히 또 구하면 되니까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 당시 시댁에서는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친정아빠가 보증금을 보태주셨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시 결혼식도 제대로 안 하고 동거부터 하는 거였지만 집 구하느라 고군분투하던 저희를 보시더니 결국 친정아빠가 보다 못해 보증금을 도와주신 거였어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고 했지만 남편 직장 때문에 시댁과 가까운 쪽으로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행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날은 상견례 이후로 처음으로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는 아주버님은 정갈한 얼굴에 낮은 목소리,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인상을 가진 분이셨어요.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으셨다가 얼마 전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라 만나는 게 애매했죠. 전 아기도 가졌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오빠네 식구라는 생각에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견례 이후에 처음 뵙네요. 잘 지내셨죠? 재수 씨,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아요. 아, 네. 네, 이제 시작이죠? 헤헤. 어색한 인사가 끝나고 밥을 한창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형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너 돈도 제대로 모아야겠다. 이제 아기도 생겼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한국 아예 들어온 거야. 그렇지. 뭐, 역시 해외에서 놀아야 해. 여기는 보너스가 장난이 아니야. 너네는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거 이제 없지. 왜 없어? 가끔 명절 상여금 줘. 명절 상여금, 뭐, 식비 정도 주겠지. 그걸로 재수 씨랑 아기랑 먹여 살릴 수 있겠냐. 이 형은 얼마 전에 연봉 또 올랐다. 역시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해. 너도 정신 차려 이거사. 아니면 이직을 하던지. 하긴 지금 너 나이는 받아줄 곳도 없긴 하겠다. 아무튼 잘 버텨라. 거기라도 안 버티면 너 받아줄 곳이 어딨겠냐. 그러니까 형 따라서 외국어 공부 빡세게 하라니까. 자식 내가 알아서 할게.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거실에 앉아 있다. 보니 자연스레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주버님이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화딱지가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착해 빠진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걸 다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정말 속에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 삐그덕삐그덕 마치 맞지 않은 태엽을 감는 것처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정말이지 저랑 상극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에 반찬을 주시겠다면서 오신 적이 있었어요. 항상 장남 그놈의 장남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버님 자랑을 하셨거든요. 얘야, 사진 좀 봐라. 어머, 누구예요? 어머님, 이쁘네요. 그지 어머, 역시 우리 장남은 뭐라든 똑소리 난다니까. 연애를 도통 안 하길래 걱정했더니만 이런 멋진 여자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 변호사를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 로펌이라던데 아무튼 잘 나가는 여자래. 그래, 우리 장남은 이 정도 여자는 만나줘야지 딱이지. 어머, 아주버님 여자친구세요. 여자친구는 무슨 곧 결혼할 거야. 꽤 됐어. 결혼 확정 나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래서 계속 참았지. 뭐, 내가 또 장남 말은 잘 듣잖냐. 와, 어머님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아들 농사 다 하셨네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 돈 좀 있니? 내 돈이요. 갑자기 무슨 아니 그쪽 집안이 변호사 집안이래 예물이며 예단이며 그리고 그때 들어보니까 호텔 결혼식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 하긴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직장 동료들도 올 텐데 근데 견적을 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너희 그 시흥에 빌라 판 거 그거 아직 전세금 남았지? 그것 좀 보태줄 수 있니?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네. 그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이라서요. 게다가 지금 이 집에 들어오려고 그 빌라 판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형편 넉넉지 않아요. 어머님 돈을 그 정도로 보탬 능력은 없어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희가 왜 그쪽 결혼하는 것까지 돈을 보태야 하나요? 이게 말이 정말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아직 결혼식도 안 하고 아이를 낳기 전인데 돈을 보태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딱 찰나 말했으니 망정이지 순간적으로 몇백만 원이라도 빌려줬다가는 절대 갚지 않으실 기세였습니다. 정말 무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결혼 전 아주버님, 변호사 여자 친구분이 시댁에 와서 같이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슬이라고 해요. 둘째, 며느리예요?
네, 주버님이랑 곧 결혼하신다고요. 축하드려요.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식은 몇 올로 잡으셨어요? 글쎄요. 이상하게 말도 짧고 퉁명스럽고 게다가 먼저 절대 말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제스탱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잠깐만 이야기해도 딱 아는 게 있거든요. 눈빛, 그리고 그 대화할 때 티키타카, 그리고 먼저 질문을 하는 이런 다양한 걸 보는데 이 변호사 여자는 정말 재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느끼는 편견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좀 무례한 대화 예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재수탱이라는 별명을 짓고 그래도 전 꾹 참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가족이 될 사람이니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 후 아주버님과 변호사 재수탱이는 내일 일 때문에 일찍 집에 가고 저희끼리 남아 이야기를 마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당당하게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지서가 너희 돈 좀 있냐? 무슨 돈? 우리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 없지. 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너네 형 때문이지, 뭐. 아까 봤지. 그 여자가 변호사 집안이래. 우리도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 장남 그 집안에 꿀릴 곳 없잖아. 좀 맞춰줘야 하지 않겠어. 식은 뭐, 형이 그동안 모은 것도 있고 다 하겠는데. 집이 문제네. 요즘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고 해도 집은 남자가 해야 하지 않겠니? 너희 그때 빌라 전세금 1억 좀 보태라. 무슨 소리야. 안 돼, 우리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거고. 뭐 너 하나밖에 없는 년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무슨 형아 덕분에 너 이 정도로 컸어. 알아. 엄마도 좀 부족하니까 아들한테 창피하지만 이렇게 부탁하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너 결혼하더니 이제 형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 그게 여기서 왜 나와 형은 형이고 나는 나야. 그리고 이제 성인이고. 아니, 우리도 그게 전 재산인데 어떻게 그걸 다 형한테 줘. 엄마는 우리 결혼하는데 뭐 해준 거 있어요. 내가 받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렇잖아. 엄마 한평생 형만 편애하면서 살았잖아. 안 그래 당연하지. 편애할 만하지. 형은 너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잘했니?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았겠어. 넌 자꾸 사춘기니 뭐니? 하면서 속썩이고 내가 왜 사춘기 왔는지 몰라서. 그래, 엄마가 형이랑 나랑 비교하고 편애했던 거. 여기에서 내가 말해 수도 없이 참아왔어. 내 일기장은 눈물 범벅이라고.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엄마가 나 밥 한 번 차려준 적 없는 거 알아? 한 번도 그 흔한 도시락도 안 싸줬잖아. 엄마가 나한테 진짜 무심했던 거. 알아. 맨날 형만 챙겼잖아. 나는 무슨 좋은 자식이야. 너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아니다. 어쩜 형이 결혼 좀 한다는데 이렇게 남대하듯 그러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아휴,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우리 아들이 귀신에 쓰였네. 아이고, 내 팔자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게.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진짜 누가 너무한 건지. 남편이 이렇게까지 성질을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하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골이 깊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아냐, 오빠가 뭐가 미안해. 아까 어머님한테 왜 그랬어? 어릴 때부터 정말 형이랑 차별을 많이 받았어. 공부부터 하다못해 밥 먹는 것까지 사사건건 비교를 했어. 어릴 때는 몰랐어. 형이 나보다 잘난 게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도 자식이니 다른 표현을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어. 형,
대기업 들어가고 더 심해진 것 같아. 이슬이 너 만나기 전에 나 어학연수 갔던 적 있잖아. 그때 외국 나가 있는 아들한테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없더라. 그때부터 진작에 마음의 문을 닫았어. 아무튼 너 앞에서까지 이런 이야기 듣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나 집에 안 갈 거야.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이슬이도 오빠 좀 이해해줘. 에이구 알았어. 당분간은 시간을 좀 갖자. 그렇게 남편은 시댁과 거의 2달이 넘게 연을 끊었어. 그런데 어머님도 무심하시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걱정돼서 전화도 드렸는데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저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그 변호사 언니와 시아주버님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님은 본인이 살던 집까지 팔아 장남 결혼의 면을 세우셨고요. 결국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면서 평생 사셨던 집을 파셨습니다. 좀 무리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머님의 고집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집에 올 때 휴지사 들고 오신 게 전부였는데 정말 너무했어요. 그놈의 장남 아주버님만 예뻐라 하는 그 편애가 너무 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님은 아주버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함께 쓰는 전원주택형 아파트였기 때문에 1, 2층은 신혼생활을 하고 3층은 작은 쪽 방에서 어머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운 적이 더 무섭다고 어머님이 그 연세의 작은 방에서 아들 부부와 사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웬일이냐 너가 거기서 지낼 말은 하세요? 형님이 잘해주세요. 변호사라서 그런지 통 바빠서 얼굴 제대로 못 본다. 지석이는 잘 지내냐? 그놈은 연락도 없네. 아, 네, 오빠는 뭐 회사 여전히 다니고 잘 지내요. 저 다음 달이면 우리 쑥쑥이 이제 방 뺄 것 같아요. 아기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떨리네요. 그래, 몸조리 잘해라. 아기 낳으면 한 번 가마 웬일인지 시어머님이 유해지셨더라고요. 뭔가 기운이 빠졌다고 할까요? 카랑카랑한 특유의 목소리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 후 오빠를 억지로 데리고 아주버님 댁에 집들이를 갔습니다. 변호사 형수님이 웬일로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오빠는 마지못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밥을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형수님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형수님 집이 너무 좋네요. 그래, 몇 년 후에 이사 가려고 막상 살아보니 안 좋은 게 더 많아. 역세권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 오빠 몇 년 후에 내가 찜꽁한 거기로 이사 가게 해줄 거지.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참나. 어이가 없어서 돈도 잘 버는 변호사 며느리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당당하게 시댁에 집을 요구하더라고요. 요즘 다들 맞벌이 하면서 같이 대출빚 갚으면서 살지 않나요? 하다못해 이 집은 어머님이 평생 살던 집을 팔아서 어렵게 해준 건데 어떻게 집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머님, 여기 잡채 좀 더요. 그래, 잠시만. 어머님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겨요? 갈비 미리 물에 안 담가 주셨어요. 아이, 그래 질기냐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안 괜찮아요. 회사 앞에 진짜 맛있는 갈비찜이 있거든요. 거기랑 비교하면 이건 고무예요. 고무? 우, 딱딱해 아이. 다시 해 주마. 너 갈비 좋아하는데 이거 고기가 아까워서 어쩌냐 그러니까요. 이거 한우란 말이에요. 다시 좀 고기 재워 놓으세요. 조는 만삭의 몸이라
도저히 일하기가 힘들어서 어머님 배려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로 가만히 둘의 이야기를 엿들었더니 가관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무슨 식모도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시켜대며 심지어 음식이 맛없다면서 다시 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 당당하고 기운 넘치는 시어머님이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형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어머님이 거의 집안일 하시는 것 같던데, 뭐 계속 바쁘지. 큰 사건 하나 맡은 게 있어서 요즘 너무 피곤해. 아, 그럼 어머님께 용돈은 드리세요. 자기가 그걸 왜 신경 써? 아, 저도 가끔 얼마 드려야 하나 고민돼서요. 아니, 아까 보니까 거의 어머님이 일하시길래요. 또 가끔 전화 드리면 혼자 밥 드시고 계시고 빨래니 뭐니 집 안 청소에 은행 업무까지 다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잘 버시니까 어머님 용돈이라도 챙겨주시나 해서요. 무슨 용돈이야? 가족끼리 해. 너 그거 버릇되면 못 써. 어른들도 이런저런 일 안 하면서 움직여야지. 안 늙어. 나봐 여태 일하잖아. 여자는 자고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안 늙어. 자기도 아기 낳고 좀 쉬다가 뭐라도 해. 네, 네, 그래야죠. 근데 어머님 무릎 안 좋으신 거 아세요? 3층 말고 차라리 1층으로 이번에 옮겨드리는 건 어떠세요? 아까 보니까 계단이 높던데 자기야 가만 보니까 요즘 선 넘는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1층 화장실 넓은 건 우리가 써야지. 말 그대로 신혼집인데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님은 3층 작은 방에 어울려 어른들 너무 집 크면 오히려 청소하기도 귀찮아. 아, 그럼 2층 작은 방이라도 드리는 게 낫겠네요. 2층은 지금 손님 방으로 비어 있잖아요. 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리고 다 늙은 노인네. 뭘 그리 신경 쓰니?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해. 이 꼴랑 작은 집도 겨우 받아 이사 왔는데 그나마 우리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잘 나가니까 망정이지. 이 집안 솔직히 뭐 볼 거 있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둘 다 며느리잖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너무 정주지 마. 이 집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모으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형님, 그게 무슨 어머님 나이가 벌써 이른이셔요. 물론 형님 바쁘시지만 극진히 모시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일을 매번 혼자 다 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아까 보니까 바닥에 주무시는 것 같던데 푹신한 토퍼라도 사드리는 게 낫겠어요. 제가 좋은 토퍼 알아보고 하나 사올게요. 야, 너 진짜 내가 가만히 듣자 하니? 내가 무슨 악덕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아니, 토퍼는 무슨 내가 그 정도 살 돈이 없을까? 봐, 우리 잘 벌어. 어머님, 그리고 문제 없어. 여태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잘만 지내셨어. 오버 떨지 마. 자기야, 나 진짜 화나려고 그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님, 직접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요. 그럼 너희가 어머님 데리고 가. 그럴 형편도 안 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야. 재수없게 기분 묘하게 나쁘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해 마세요. 저희는 다음 달이면 아기가 곧 태어나고 여러 가지로 살림이 빠듯해요. 그런데 형님은 변호사 일도 하시고 형편이 좋으시잖아요. 가끔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해주세요. 저도 반찬해서 자주 보내드릴게요. 됐어? 우리는 게다가 유기농 반찬만 먹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재수탱이 변호사 형님은 어머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묘하게 부려먹는 게 확실했어요. 보니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전 드디어 쑥소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쑥속의 이름은 바다라고 짓게 되었어요.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요.
병원에 웬일로 시어머님과 형수님도 같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고생했네. 형수님 오셨어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응, 그래 고생했다. 이름은 바다라고 지석이랑 같이 지은 거니? 네, 네, 결혼 전부터 아기 생기면 바다라고 짓고 싶었거든요. 바다 너무 올드한데 이름이 누가 요즘 그렇게 이름을 지어 왜요?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라서. 전 좋아요. 아니, 이름처럼 될 수 있으면 뭐 다 좋은 이름 짓게. 또 재수탱이 변호사는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배가 너무 아파서 대꾸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말을 보태셨습니다. 첫째야, 너희도 이제 슬슬 좋은 소식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여기는 딸이니까. 너희는 아들 낳으면 딱 좋겠다. 아기 낳는 걸 강요할 수는 없고 또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누가 봐도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그냥 의뢰하는 말씀이셨어요. 또 형님이 안 그래도 아기 계획이 있다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란 건 시어머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또 그 소리예요. 제발요. 좀 저 변호사 일 아직 해야 한다고요. 일하는 며느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시겠어요? 뭐 얘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뭐가요? 어머님이 너무하시죠. 아씨, 지금 여기 같이 오자고 해서 힘들게 시간 빼서 온 거라고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아이씨, 너 그게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뭐냐고 제가 들어도 기분 나빴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예의를 차리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아, 형수님,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머님도 그럴 의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형수님도 좀 오늘 예민하신 것 같고요. 다들 나쁜 의도는 없었으니까 됐어. 난 이만 갈게. 어머님은 알아서 가세요. 이따 저녁에 오빠랑 저는 간만에 외식 좀 하고 들어갈게요. 저게 얘야. 어머님은 늘 장남이 최고야. 노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집에 사시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시겠거니 하면서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 변호사 재수탱이가 정말 재수탱이였습니다. 기센 시어머님을 누르다 못해 짓밟더라고요. 그런데 좀 통쾌한 마음도 들었어요. 매번 남편을 무시하면서 장남 외치셨던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주눅든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주버님 집에서 1년이나 더 사셨어요. 그 후 쑥쑥이는 안이 바다가 컸고 첫 돌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아이 키우고 산후조리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역시 우려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아이 이유식을 먹이고 잠시 쉬고 있는데 벼랑간 집에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어요. 누구세요? 예, 짐이나 나다. 네, 누구세요? 나야, 나 문 좀 열어라. 얼굴이 헬쑥해진 시어머님은 큰 트렁크 짐을 가지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집 나온 패션에, 누가 봐도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물 한 잔만 다오? 어머님, 근데 왜 이리 살이 빠지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몸이 아픈 건 아니고 이 마음이 아파서 왔다. 네, 이 가방은 또 뭐예요? 집 나오셨어요. 미안하다 얘야. 변호사인지 병기인지 엄청 유세를 떠는데 내가 도저히 못 보겠어서 나와 버렸어. 걔가 보통이 아니었어. 형님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아주버님은요. 이 사실 아세요. 그놈 다 한통 속이야 말할 거 없다. 정말 내가 1년 동안 노예 생활도 이런 노예 생활이 없었어.
기본적으로 하루 삼시세끼를 내가 다 했단다. 게다가 가끔 동네 친구들 좀 보려고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쌩난리를 폈어. 코로나 시국에 어딜 나가 돌아다니냐고. 아니, 내가 뭐 몇십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다 해서 4명이야. 안 그래도 자가 키트 검사도 다 하고 안전하게 만나겠다고 하는데도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막더라니까. 그래서 결국 친구들도 못 만났어. 그리고 그때 너희들 다 왔을 때 봤겠지만 내가 3층 썼던 거 기억나니? 아, 네. 네. 안 그래도 무릎 아프신데 3층에서 주무셨잖아요. 거긴 화장실도 없는데 제가 형님한테 2층 손님방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손님방 참나. 웃기네. 거기 손님방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노는 아지트라나? 그래, 아지트였어. 첫째가 워낙 해외 출장이 잦잖아. 그래서 한 몇 주 해외 나가면 그렇게 친구들을 불러와서 거기 2층에서 술판 벌이면서 놀았다니까. 난 안주 만들어 주느라 바빴고 친구들이 변호사 며느리고 돈 잘 버는 며느리 얻었다고 부러워하는데 무슨 가끔 자기 기분 나쁘면 아이씨 하면서 얼마나 욕도 잘하는데 얘가 밖에서랑 안에서 완전 딴판이야. 다른 사람이 된다고. 아유, 어머님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도 바다 키우고 산후조리 한다고 바빠서 도통 신경 못 썼네요.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자식 농사를 잘못한 것 같다. 그동안 내가 뭐가 쉬었는지 우리 지석이 마음 아프게 그놈의 장남하면서 첫째만 싸우고 돌았더니만 애가 공부만 잘했지 인성은 바닥이 되었더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해봤겠니? 첫째한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셔요. 변호사 집안이랑 결혼하는데 그럼 이 정도 대우받는 거 생각 못했냐면서 엄마가 참으라고 하더라. 게다가 내년에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니까 지석이한테 돈 좀 빌려오라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어. 내가 첫째, 장가 보낼 때 면 좀 세워주려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너네한테 손 좀 벌리려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하다. 그때 돈 안 받길 정말 다행이지. 지금 이 늙은 애미 부려먹으면서 이 나이 되도록 동생한테 돈 좀 꿔달라고 말하는 게 형이니 이게 말이 되니? 하, 내가 잘못 키웠어. 다 내 탓이다. 내 탓 미안하다. 이슬아 어머님 울지 마세요. 탓이 어딨어요. 이윽고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 이 사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형을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겨우 진정하고 앉았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시어머님도 서로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 미안했던 부분을 사과하면서 몇십 년 동안 막혀있던 벽을 허물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해결될 일인데 정말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얘야 됐다. 됐다. 내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니야. 그냥 당장 집 나오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 바다도 태어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월세바나 근처에 구해볼게. 그게 낫지. 이렇게 너희들한테까지 민폐 끼칠 수는 없다. 엄마, 그렇게 해. 대신 공짜는 아니야. 우리 바다도 좀 가끔 봐. 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엄마, 제육볶음도 가끔 해주고 지민이 아침잠이 좀 많으니까 깨워주시고 그렇게만 해줘. 같이 살자. 엄마, 뭐 제육볶음이 월세야. 그런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잘 됐네요. 어머니, 그래요. 저희랑 살아요. 이참에 들어오세요. 바다 때문에 제가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하지 싶어서 사실 난감했거든요.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그거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부족하겠지만 저희도 잘할게요. 미안하다 이슬아. 진짜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저희는 눈물에 화해를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하니 정말이지 모든 실타래가 술술 잘 풀렸어요. 지금 남편요. 시어머님과 그때 그렇게 눈물의 화해를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확실히 집에 바다가 있으니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지금은 할미할미 하면서 할머니를 잘 따르고요. 지금 저는 패션 회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시어머님 덕분에 바다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이 잘 풀려 다행이었어요. 변호사 그 재수탱이요. 안 그래도 시아주머님과 변호사 재수탱이는 이혼을 하니마니 하면서 사이가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시아주버님이라도 그런 재수탱이를 감당하면서 살 리는 없었죠. 그리고 그 변호사 재수탱이도 알고 보니 금수저는 아니더라고요. 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그냥 그쪽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려고 시험을 봤던 분이셨다고 해요. 참나. 시험 본 걸로 변호사 집안이라고 하다니 웃기지 않나요? 그럼 국가고시 다 보면 국가고시 붙은 집안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봄 햇살이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다행히 저희 집안에도 봄 햇살이 다가와 꽃을 피웠습니다. 차가운 얼음 같았던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었어요.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같이 어루만지면서 잘 살아가자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혹시 가족끼리 차가운 얼음 상태가 되었다면 서서히 따뜻하게 믿음으로 녹여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보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